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원래 고향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우던 결혼 생활도 다 지방이라 서울은 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야 좀 적응되는 기분이 들어요. 오늘은 아무 일정도 있지 않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사연 제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늘 듣기만 하다 저도 제 얘기를 제보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용기를 내보네요. 요즘 세대도 참 힘들지만 한국의 중년 세대들은 다 적어도 하나씩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라서 제보하게 됐고 아마 공감 가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예상되는데요. 지방에서 태어난 저는 남편을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여서 같이 놀다가 그대로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었는데 처음엔 우리 집에서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였고 외동아들이라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되게 많은 의지를 했었거든요. 친정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저를 얼마나 말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이라도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남편의 직업은 그냥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어서 불안정하다고 부모님이 반대가 심하셨어요. 저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도 저에게 본인 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남편과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콩깍지가 정말 무서운 거 아시죠? 이미 남편에게 마음을 뺏긴 저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꼭 결혼하고 말겠다고 우겨서 결국 결혼에 성공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리신 결혼이니 저는 어떻게든 잘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홀 시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결혼하고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결혼 전에도 저는 부모님과 살았기 때문에 엄마랑 사는 거겠지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또 어리기도 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결혼하게 됐죠. 결혼 준비는 저 때는 다 어른들이 해주셨던 때라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셨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참 싫으셨나 봐요. 남편과 제가 둘이 뭐라도 하면 꼭 본인을 껴서 같이 가라고 했고 밥도 삼시세끼 다 드셨는데 그걸 저 혼자 요리하길 바라셨습니다. 입맛도 까다로우셔서 웬만한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으셨고 안 먹는 음식도 어찌나 많으셨는지요. 인간관계가 넓지 않아 집에 계신 시간이 많았는데 종일 말동무를 해주길 원하니까 그것도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밖에서 계속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남편을 건들지 말라며 저를 방에도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남편하고 결혼한 건데 마치 시어머니와 결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견디다 못해 남편 가게 일을 도우러 간다고 하면 꼭 본인과 같이 가자고 하고 같이 가면 남편은 불편하다고 집에 들어가 쉬라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욕을 하거나 손찌검을 한 건 아닌데 그냥 같이 사는 그 자체가 저한테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본인을 혼자 키우느라 너무 고생이 많아서 안쓰럽다고 계속 같이 사는 것을 본인이 원해서 분가하지도 못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 말이 너무 많아서 귀가 아플 지경이었다는 건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요리하는 제 옆에서 도와주진 않고 계속 말을 하니 아침부터 기가 빨려서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었답니다. 차라리 나가서 친구들과 담소라도 나누고 오시면 좋은데 시어머니 성격이 살가운 성격은 전혀 아니라 친구도 없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주말에는 가게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저는 신혼이니까 둘이 밖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 부부가 나가려고 하면 꼭 따라 나왔습니다. 주중에 집에 있다가 드디어 나간다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안타까워해서 우리 둘이 갔다 온다고는 말하지도 못했죠. 친구가 별로 없으니 시어머니는 가족들 챙기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고통은 다 제가 받았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장손이라 다 우리 집으로 모였는데 그러면 그 음식들을 시어머니는 무슨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조용하고 고요했던 집에 식구들이 오면 그게 즐거우셨는지 다들 자고 가라 하고 가면 아쉬워하고 그랬습니다. 식구들이 먹고 난 음식들을 치우고 청소하고 올 때마다 맞이하는 음식 내놓는 것은 다 제가 하게 됐죠.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것은 시댁과 친정이 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늘 명절 끝나고 우리 친정을 방문하라고 했어요. 시댁은 장손 집안이라 사람이 많이 오니까 다 끝나고 우리 집에 가라는데 그러면 그게 명절 의미가 있나요? 저는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친정에 늦게 가면 오빠와 새언니와 조카들 얼굴도 못 보는 건데
어이가 없어서 한 번은 중간에 남편에게 눈치 줘서 친정에 가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남편 차를 가로막고 어딜 가냐고 버릇없다고 막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식의 행동들이 지속되면서 저는 참고 살았는데 그러다 아이도 가지게 됐어요. 다행히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아들한테도 어찌나 관심이 많던지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낳은 줄 알았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난데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고 저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해서 저는 산후 우울증까지 오게 됐어요. 아이가 울어도 제 책임이고 밥을 안 먹어도 제 탓을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하니까 처음엔 그냥 넘기던 남편도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울고 난리를 치니 시어머니 보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번엔 빠지더라고요.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며 저에게 네 아들도 나중에 저를 배신할 거라고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저는 아이돌의 엄마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친하게 지내자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아기 엄마들하고 모임도 만들어지고 친해지게 됐어요. 날짜를 잡고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즐겁게 서로 실행욕도 하고 아기 발달 과정도 공유하며 모임을 즐기니 드디어 살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즐겁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니까 시어머니는 본인을 혼자 집에 둔다고 또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다 큰 어른이 감정 조절도 못하고 우는 걸 보며 어찌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이 모임을 갔다 왔는데 남편이 집에 빨리 왔더라고요.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어머니가 아프다 해서 급하게 왔어. 아니,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모임이 좋아도 아픈 시어머니를 두고 가면 어떡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보니까 누워서 끙끙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보내고 시어머니에게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끝낸 후 청소도 다 하고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서 사과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파서 드러누웠다는 게 믿기지 않아 쳐다보니 한숨을 쉬며 아픈데 며느리는 자꾸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자기가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남편은 제가 아픈 시어머니를 집에 두고 혼자 나가서 놀았다고 화가 나서 제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아프냐니까 온몸이 다 아프다는 시어머니는 열도 나지 않고 너무 멀쩡해서 도저히 아프단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저는 남편 눈치가 보여 아기 엄마 모임에 자주 나가지도 못했고 시어머니의 참견 속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둘째도 생겼는데 둘째는 딸이었어요.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왜 딸을 낳았냐고 제 탓을 하며 노력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노력하면 아들이 생기고 노력하지 않으면 딸이 생겨요? 인간의 성별이라는 것이 노력으로 된다는 것을 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딸한테 대놓고 차별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뭐 옛날 사람이니 그렇다 치고 넘길 수 있었는데 딸한테까지 차별하니 그건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둘째라서 첫째보다 발달이 더 빨랐는데 이건 아이들이 2명 이상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나요? 원래 둘째가 첫째보다 말을 빠르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둘째한테 제가 말 잘한다고 예쁘다 하면 첫째 기죽인다고 저보고 못된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3년 차이가 나서 첫째 몸이 더 큰데 당연히 작은 아이를 더 챙기는 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첫째를 차별하거나 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나온 아이니까 둘 다 예쁜 것은 말하면 입 아픈 사실인데 제가 둘째를 조금만 더 챙기면 시어머니는 저보고 감히 아들을 덜 챙긴다고 노발대발하셨어. 저런 말은 시어머니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심해졌는데 아이들한테 간식을 줘도 딸은 아예 안 주거나 아들만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더 같이 살 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진지하게 몇 번이나 말하니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남편도 제 말을 듣고 아이들도 나이가 드니까 분가하자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따로 살 수 있어서 신난 저는 분가 말을 듣고 들어놓은 시어머니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들어눕는 습관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눈물에도 우리는 분가하게 됐는데 남편 가게가 잘 되는 편은 아니어서 집의 크기는 단칸방 하나였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시어머니가 수입이 전혀 없으니 생활비는 분가하고 더 드렸는데 이런 것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제 인생도 참 순탄치 않아요. 남편이 분가하니까 갑자기 도박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 분가 전에도 과일 가게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시장에 갑자기 큰 과일 가게가 생겨서 작았던 남편 가게는 타격을 심하게 받아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단골들이 있어서 그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장사니까 큰 가게에서 가격을 심하게 낮추니까 단골들도 잃게 됐습니다. 과일이 팔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도 옆에서 가슴이 참 아팠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버티다 보면 좋을 날이 올 거라고 응원해줬어요. 그래도 남편은 힘들었는지 저에게 가게를 접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실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만두면 당장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다 생각이 있다기에 한번 믿어보려고 했더니 그 생각이 도박인 줄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당장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애들인데 도박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진짜 왜 그래? 우리 그럼 다른 가게를 해보자. 아니, 진짜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여보, 이러다 우리 억만장자 될 수도 있어. 남편은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결국 도박해서 다 날려버렸고 심지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며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푸념하니 분가하더니 잘됐다고 알아서 살라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빚 때문에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어요. 겨우 친정 도움으로 빚을 갚아주며 한 번만 더 도박하면 그때는 이혼이라고 강하게 말했더니 그제야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일단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트럭 운전을 하며 돈을 벌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또 제 탓으로 돌리며 제가 남편을 위험한 곳으로 떠민다고 욕하셨어요. 그래도 따로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때는 욕하든 말든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분가하니 정신이 편해져서 남편과 싸우는 일도 줄었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신경이 쏠려 바쁘게 지냈어요. 남편이 운전하며 벌어온 돈을 아끼고 아껴서 저축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과 하나도 사는 게 아까워서 며칠을 고민하다 겨우 한 개 사서 나눠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낀 돈으로 단칸방에서 방이 하나 있는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저도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간간히 소일거리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입었던 옷을 입고 또 입고 아끼고 아껴서 결국 마침내 아파트에 입주한 날에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친정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울며 자랑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빛을 본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자는 아니고 생활비에 허덕이긴 했어도 현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일 때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미웠던 시어머니라도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헛헛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셨는데 기력이 많이 없으셔서 인간 대 인간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었죠. 미워도 시어머니고 남편 엄마니까 병문안도 가고 그랬는데 나중엔 제가 오면 반기는 모습에 미우면서 안쓰럽더라고요. 자식이 남편 하나라서 병간호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 제가 가면 그렇게 반기셨습니다. 신혼 때는 그렇게 시어머니가 미웠는데 죽을 때가 되니 시어머니 인생도 순탄하지 않아서 하늘에서는 편히 쉬길 바랐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셨던 동안에는 멀쩡하게 밖에서 사고치지 않고 돈을 잘 벌어왔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은 외동이라 시어머니 집을 유산으로 혼자 받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 사교육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그래도 힘드니까 거기에 쓰길 원했는데 남편은 갑자기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업이냐고 지금 애들 학원비를 생각하라고 했더니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 있다며 저를 설득하는 남편에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통장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큰돈이 생기니 그걸 어떻게든 쓰고 싶었는지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차서 말했어요. 젊을 때 사업을 한 번은 해봐야 한다며 남편은 남자로 태어나 사업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된다고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벌이가 안정적인 것도 아니라 더 말렸는데 본인의 고집을 누가 막겠어요. 결국 남편은 또 사업에 손을 댔고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거래처는 어디고 뭐 누구랑 동업하고 제품은 어디서 가져오고 이런 얘기하던 남편은 어디 가고 큰 빚만 남겨졌어요. 사실 처음부터 장렬하게 망했던 건 아니고 오히려 초기에는 조금 잘 됐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돈을 가져오는 남편 얼굴엔 뿌듯함이 가득했고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돈을 가져왔어요. 그걸 보고 친정에 연락해서 드디어 최서방이 정신 차렸다고 알리며 용돈을 보내니 친정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도 먹고 싶은 음식 가득 먹고 저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며 지내게 됐죠. 동네에서도 아이 친구들 엄마들이 먼저 저에게 사업 잘 되는 것 같다며 축하해주고 심지어 부러움에 질투까지 받았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기세등등해졌고 저는 거기에 장단 맞춰주며 당신이 최고라고 추켜 세워줬어요. 저는 사실 그때 그 기세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의 사업은 2년 만에 뼈도 못 추릴 만큼 망하게 됐어요.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밤늦게 아이들이 자고 난 후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와? 걱정했잖아. 여보,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나 여보 볼 낯이 없어. 미안해. 왜 그래, 여보? 괜찮아, 말해봐. 나 돈 다 날렸어. 어떡해. 너무 미안해. 충격적인 남편의 말에 저는 믿을 수 없었는데 당장 다음날 아침부터 저는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줄기차게 걸려오는 전화에 받았더니 쌍욕을 하며 지금 바로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러 오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제까지 분명 우리 집은 행복하고 여유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오고 협박 전화도 많이 와서 핸드폰도 바꾸고 저는 심지어 아이들 전화까지 시켰어요. 남편은 심지어 돈 갚으라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니까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저 혼자 버텼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이들을 전학을 떠나 친정에 데려가서 두고 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집도 팔리고 저는 아이들과 친정에서 머물렀는데 친정집까지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채업자들한테 나도 남편 어딨는지 모른다고 당신들이 좀 찾아달라고 부탁하며 우니까 그 사람들도 제가 불쌍했는지 혀를 차며 남편 나타나면 꼭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나자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왔는데 저는 반갑지도 않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나서 따지니까 또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친정엄마에게 장모님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얼굴을 받고 비니까 친정엄마는 이번만 도와준다고 하시며 결국 또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저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고 당신 인생의 사업이라는 글자를 지우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저를 잡고 울길래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런 말을 하면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남편은 밖에서 사고를 쳐와도 안에서는 참 잘했거든요. 사업이나 도박만 아니라면 진짜 괜찮은 남편이었는데 과일 장사할 때도 그랬고 트럭 운전을 할 때도 저한테 돈을 다 가져다 줬고 무엇보다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빠였습니다. 많이 놀아주고 친구처럼 재밌는 아빠라서 밖에서 사고치고 돌아와도 아이들은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했던 일들이 몸쓰는 일이라 체력이 많이 소요되어 힘들었을 텐데 남편은 시간이 나면 늘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집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아이들과 공을 차며 놀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많이 놀아주려고 했어요. 아이들은 저보다 남편하고 더 친밀감을 느낄 정도로 남편은 아이들한테 헌신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이 미워도 꾹 참고 살았었죠. 그렇게 남편은 다시 시작한 우리 가정에 집중했고 그 뒤로는 나름 또 자리 잡아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바닥부터 일어나야 하니까 집 주변에서 일도 많이 하게 되고 되는 대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힘들게 키운 것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아이들은 제가 해준 것에 비해서 잘 자라줬는데 둘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아주 명문대는 아니었어도 남들이 들으면 다 아는 대학에 갔으니 저는 그 정도로도 너무나도 만족했어요. 사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체육을 좋아하고 축구에 관심이 많아 어렸을 때 장래희망이 축구선수였습니다. 남편이 시간 나면 아들을 데리고 동네 공터에 가서 같이 공놀이를 했는데 그 영향이 컸죠. 아들은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께 꼭 커서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했고 초등학교 때는 유소년 축구단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이사를 여러 번 가기도 했고 친정에서 지냈던 적도 있었고 아니 무엇보다 금전적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저는 운동선수가 되려면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려면 돈이 무조건 많아야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아챈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이미 친정에서 남편 빚을 갚느라 많은 도움을 받은 터라 차마 아들까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한테 돈이 없으니 축구를 포기하라고 하기엔 미안해서 밤낮 없이 일하며 지원했지만 주변 운동하는 친구들과 비교되기도 했던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당장 생활비도 한 푼이 아깝던 시절이라 아이들이 공부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아들도 그걸 알았는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운동은 접었는데 전 이게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아들과 딸은 제가 남들은 다 하던 과외도 하나 해주지 못했습니다. 학원은 겨우 보냈는데 그것도 남매 각자 하나씩만 보낼 수 있던 형편이라 원하는 과목 하나씩만 보내줬어요. 그래도 친정에서 아이들 입시 때는 아낌없이 지원해주라고 없는 살림에 돈을 보내주어 고3 때는 남들보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줄 만큼 해줬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냥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 혼자 나가서 아무 일이나 해야 하니까 아이들을 챙기지 못했는데 그때 둘이 서로 의지하며 지냈을 거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둘 다 성격이 순한 편이고 드세지 않아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아니라고 자기들이 빨리 커서 가게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던 아주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아들과 딸이 대학에 입학하고도 남편은 정신도 못 차린 듯 사업 소리는 꺼내지 않고 잠시나마 평화를 찾게 됐어요. 딸은 기특하게도 본인 학비를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서 다녔고 아들과 딸 둘 다 대학을 다니던 내내 아르바이트로 본인들 용돈을 벌어 다녔지요. 저도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축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됐는데 딸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아주 큰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이었고 살면서 제 속을 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딸이라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진짜 바라지도 않았는데 취업했다는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뻐서 길거리에서 울기까지 했답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고 저는 그렇게 우리 집이 고생하더니 드디어 빛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간 것도 저한텐 놀랄 일이었는데 어느새 커서 직장을 다닌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들한테 많은 신경을 써주지도 못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거든요. 딸은 직장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과 바로 결혼했는데 사위는 저도 아는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딸과 짝꿍으로 만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참 착하고 순했던 남자아이라 그때부터 저는 저 아이가 내 사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죠.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조용했는데 고등학생 시절에 사귄 것은 아니고 졸업하고 대학에 다니면서 만나게 됐대요. 같은 학교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며 사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위는 고등학생 때는 되게 앳된 얼굴에 마냥 어린 남자아이 같았는데 확실히 성인이 되고 군대에 다녀오니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여자라 먼저 취업하고 사위도 곧바로 취업했는데 둘 다 직장인이 되니까 빠르게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어요. 우리 집에서는 사위를 반길 수밖에 없었는데 부모님들 성품도 직장도 좋으셨고 둘 다 대기업에 다니니 상당히 안정적이라 좋았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마음에 비해 딸한테 도저히 결혼 자금으로 줄 돈이 없어서 저는 난감했어요. 물론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돈은 있었는데 이건 우리 집 돈으로 남겨놔야 할 것 같았고 또 남자가 집을 해가야 하니까 아들한테 주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친정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또 나서서 돈을 조금 해주셨는데 아들에 비해 많은 돈을 주지 못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딸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은데 왜 그래? 나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으니까 괜찮아. 오히려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줘야 하는데 왜 그렇게 미안해하는 거야? 속 깊은 우리 딸은 제가 미안해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아들도 만나는 사람이 있었고 결혼 예정이었는데 딸이 결혼 의지가 더 커서 먼저 결혼했는데 딸의 결혼은 되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사돈께서도 아이들 결혼은 축하하는 자리지 뭘 교환하고 사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최대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준비하고 쓸데없는 허례허식은 제외하자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단도 안 하고 혼수만 집에 넣고 나머지는 다 사위와 우리 딸한테 옷이나 가방을 해주는 식으로 끝냈어요. 한복도 저는 원래 특별한 취향도 없었고 보이는 것에 크게 집착하는 편이 아니라 사돈이 원하는 것으로 하라고 했더니 사돈께서는 저보고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할 정도로 양쪽 집안에서 서로 배려하며 진행했습니다.
결혼식장도 신혼여행도 상견례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니까 너무나도 쉽게 진행되어 딸과 사이는 흔한 다툼도 없이 결혼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아들의 결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딸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이 없었는데 아들의 결혼은 준비 과정부터 속상할 일이 많았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게 됐는데 저는 딸도 아들도 둘 다 대기업 부부니까 너무 안정감이 들고 좋아서 당연히 며느리 될 분을 반겼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온 며느리는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보였는데 며느리는 밥을 다 먹지도 않아서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또 남편하고 저랑 모은 돈을 거의 다 투자해서 남편 직장 옆에 신혼집을 마련해줬거든요. 처음엔 다른 아파트를 생각했었는데 사돈이 무조건 더 넓고 좋은 집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저는 계속 돌아다니며 어떻게든 우리가 가진 예산에 맞게 집을 고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필 계절도 그때 여름이라 너무 더웠는데 며느리 집안에서 원하는 걸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어요. 주변에서는 저한테 왜 그렇게 결혼 전부터 맞춰주냐고 너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고 했었는데 저는 제가 신혼 때 시어머니와 같이 살며 힘들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딸 시집 보낼 때도 다른 것보다 결혼하고 시집살이 당할까봐 그게 그렇게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딸은 어릴 때 알던 친구와 결혼해서 이미 딸 친구 엄마로 사돈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 없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 집안도 아무래도 제일 걱정되는 것이 시집살이일까 두려워 일부러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춰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 집안이 재벌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우리보단 당연히 잘 살았지만 대한민국의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신혼집을 겨우 어떻게 구했더니 이번엔 결혼식장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혼집은 우리가 해줬으니 식장은 아들 부부가 알아서 고르겠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여기로 하겠다며 저에게 호텔 결혼식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여기서 안 해도 요즘 잘 되어 있는 곳들 많다고 했더니 자기는 결혼에 대한 기대가 커서 꼭 거기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혼수를 좋은 것으로 고르느라 돈을 다 썼다며 자기 집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며느리에게 저는 우리도 사정이 좋지 않아 호텔 결혼식은 해줄 수가 없다고 했더니 기분이 상했는지 연락을 뚝 끊더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아들의 하나뿐인 결혼식이고 어렸을 때 아들에게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남아 해줄 수 있을 때 마음껏 해주고 싶은 게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당연히 해주고도 남았겠지만 그게 아니었으니 가슴이 아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결국 식장은 동네에 있던 예식장으로 잡았고 이외에도 며느리는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도저히 우리 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제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하던 것을 잊을 수 없으니 저도 최대한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결혼 전부터 맞지 않으니 속상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어떻게 잘 해결되어 결혼식까지 올리고 저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결혼까지 하니까 드디어 인생의 숙제를 다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대로 남편과 남은 인생을 조용히 보낼 생각을 하니까 뿌듯한 마음도 들고 실제로 저는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어서 지역도 고르고 있었는데 제 인생도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조용하더니 또다시 도박에 빠지게 됐거든요. 처음에 그 사실을 알고 예전에 악몽이 떠올라서 남편을 때리며 말렸습니다. 남편은 그냥 장난삼아 한 거라며 저를 달랬는데 역시나 남편은 또 사고를 거하게 치게 됐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사고를 너무나도 크게 쳐서 집도 넘어갔고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하고 1년 뒤에 돌아가셨고 친정엄마도 많이 늙고 아파 힘들어서 이 사실을 알면 충격에 돌아가실까 두려워 말하지도 못했어요. 당장 집을 팔아 급한 불은 껐는데 이 망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또 무릎 꿇고 빌더니 이번에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라고 소리질러도 제 얼굴을 볼 낯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제 이름만 하염없이 내뱉었어요. 자기가 진짜 책임진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집을 급하게 나간 남편은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갈 곳이 없어서 모텔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리니 아들과 딸도 황당해하며 남편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이 망할 인간은 어디 갔는지 머리카락 한 올도 없었어요.
급하게 집을 팔고 제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노후 자금도 다 탈탈 털어 빚을 겨우 갚긴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막상 제 거처가 없었습니다. 모텔 생활도 계속할 수가 없었고 예전처럼 친정에 알리면 친정엄마가 충격받아 돌아가시게 될까봐 두려워 말하지도 못했죠. 결국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딸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었는데 사실 딸의 집은 제가 지낼 방이 없었습니다. 사돈도 제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딸의 집으로 들어가면 거실에서 지내야 할 형편이어서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들 집은 제가 부동산에서 알아본 그 집이었는데 방이 3개라 제가 지낼 방이 있긴 했거든요. 물론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아니까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사돈 볼 낯도 없고 눈치도 보이고 들어가기 싫었지만 다른 방법이 전혀 없으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나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하고 제가 들어가는 문제로 아들과 많이 싸웠던 게 티가 나더라고요. 미안해서 저도 일이라도 해서 빨리 돈을 모으고 싶었는데 하필 제가 그때 허리가 아파 어디 나가서 일을 구하지도 못했고 나이가 있으니 저를 예전처럼 써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와 같이 살게 됐는데 원래 제 성격 자체가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폐 끼치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할 정도로 저는 눈치를 많이 보며 살게 됐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가지며 직장을 그만뒀는데 종일 소파에서 누워있고 제가 그 넓은 평수의 집을 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까지 했습니다. 시장도 제가 가서 봐오고 집에서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밥을 차리고 그동안 며느리가 취미 생활을 하러 나가면 빨래와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하고 며느리와 아들의 저녁밥도 차려줬죠. 아들은 저에게 원래 그렇게 깔끔하게 사는 편이 아니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얹혀 사는 게 어디 그게 쉬운가요? 며느리가 손주를 낳고는 더 제가 할 일이 늘어났는데 며느리는 산후조리도 아들 집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시장에 가서 며느리 먹을 소고기랑 미역국 재료를 사와서 다 요리하고 사돈이 오시면 다 맞이하고 돌아가시면 청소하고 아기 손수건하고 옷들 빨래도 하느라 바빴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일하면 너무 아파서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웠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첫째 손주는 아들이었고 둘째 손주도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심지어 육아도 다 제가 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지 않았는데 워낙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아 약속 때문에 밖에 나가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며느리와 아들 밥을 차리고 둘이 나가면 종일 아이들을 보는데 예전에 내 자식들을 키우던 때랑 체력이 너무 달라져서 힘들었습니다. 또 하필 아들 2명이었고 성격들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 집에 있으면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2명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놀이터도 가고 공원도 가고 했습니다. 최대한 손주들에게 화를 내기 싫고 또 힘든 마음과 별개로 예쁜 마음은 분명해서 잘해주려고 해도 체력이 부족하니 그렇게 몇 시간만 아이들을 보고 나면 기가 빨려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 와서도 며느리와 아들 밥을 차리고 온 가족의 청소와 빨래를 하니 안 그래도 아픈 허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손주들이 반찬 투정이 심해서 며느리 음식보다 제 음식을 더 좋아했는데 며느리는 그것도 싫어하는 눈치였는데 그렇다고 제가 요리하지 않으면 손주들이 입에도 대지 않으니 몰래 음식을 만들곤 했었죠.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며느리와 아들은 손주들을 데리고 가끔 사돈집을 방문했는데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저한테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은근 언제 나가는지 눈치 주기도 했어요. 한강 아파트로 가려면 평수를 줄여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방이 하나 줄어드는데 지금 상황으론 그럴 수 없어서 본인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속상하고 눈치가 보여 그냥 친정엄마가 계신 시골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는데 손주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주들은 본인 엄마인 며느리보다 제 말을 더 잘 들었고 요리도 제 요리를 더 좋아해서 아들은 계속 저와 같이 사는 것을 원했거든요. 제가 어쩌다 친정엄마가 계신 시골로 가면 손주들은 할머니 가지 말라고 매달리고 혹은 자기들도 데려가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점점 저한테 차가워졌고 저도 눈치가 보이니 집안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에게 잔소리하거나 뭐라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것이 기억나기도 했지만 그걸 떠나서 제 성격 자체가 남에게 뭐라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며느리에게 잔소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밤마다 망할 놈의 남편이 도대체 언제 돌아올지 기다렸는데 이 인간은 10년이 지나도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딸은 저에게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잘 살고 있으면 돌아올 거라는데 저는 괘씸해서 나중엔 나타나기만 해봐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원망이 많았는데 나중엔 도대체 살아있긴 한 건지 의문이 들었고 그리움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사고를 쳐도 저에게 손을 대거나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는데 그 기억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약속이 있다며 저에게 새벽부터 옷 다림질을 부탁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다며 원피스 하나를 다려달라기에 손주들과 아들 아침밥을 먹이고 다 나가자마자 급하게 거실에서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계속 빨리 해달라고 재촉해서 저도 마음이 급해서 서둘러 하다 보니까 글쎄 옷이 살짝 그을려서 자국이 생겼어요. 절대 고의가 아니었고 이런 적이 처음이라 당황해서 며느리를 불러 설명했더니 며느리가 인상을 팍 쓰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몸값보다 비싼 옷인데 감히 어떻게 이래요? 아 진짜 오늘 중요한 약속인데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일부러 이런 거 아니고. 아 진짜 오늘 중요한 날인데. 아 이거 입으려고 저 이번 주에 저녁도 안 먹은 거 모르세요? 이거 다시 입지도 못하니까 어머니 용돈 반으로 줄여서 알아서 살게요. 며느리는 사과하는 저한테 째려보며 날석에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서러운 마음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돈이 없어서 아들 집에 얹혀 사는 형편이었어도 저렇게 하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니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씩씩대며 다른 옷을 입고 집을 나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실에서 다리미를 부여잡고 눈물이 나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저렇게 눈치를 줘도 그냥 꾹 참으며 넘겼는데 전날은 참았던 게 한 번에 터져서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어요. 또 용돈 얘기를 며느리가 했는데 저 용돈도 겨우 한 달에 10만 원이라 그걸 반으로 줄이면 5만 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 달 10만 원으론 손주들 간식을 한두 번 사주면 끝나는 돈이라 따로 모을 수도 없었던 돈이에요. 교통비로 쓰면 남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가끔 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현금을 몰래 모았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절반으로 줄이면 저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아예 나가지를 말란 소리 아닌가요? 힘들게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온갖 집안일을 하며 살았던 대가가 이거구나 생각 들어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거실에서 울고 그래도 또 손주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간식을 먹여야 하니 마트에 가서 아들 카드로 이것저것 구매하고 집으로 왔는데 현관 앞에 너무나도 익숙한 자태가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그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10년 만에 나타났지만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 얼굴을 잊었겠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또 오열하고 너무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우는데 진짜 그동안 남편을 기다리며 이 인간이 나타나면 때려야지 욕해야지 생각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 머릿속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남편은 자기가 드디어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성공은 무슨... 또 돈 없어서 찾아왔지? 됐어, 이혼하자. 그냥 각자 살 길 알아서 찾자. 여보, 나 진짜 성공했어. 제발 믿어줘. 그동안 고생했지? 너무 미안해. 됐어, 가. 또 이러다 갑자기 사업한다고 집 말아먹을 거 모를 줄 알아. 난 여기서 며느리한테 구박받으면 살 테니까 가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구박받아? 이 집도 우리가 사준 거잖아. 그럼 뭐해. 난 오늘도 안 그래도 받는 용돈 반으로 줄인다는 소리 들었어. 그냥 사라져. 내 눈앞에서 없어지라고 인간아. 아유 내 팔자야. 말하다 보니 갑자기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장을 봐온 봉지도 바닥에 내려놓고 남편 등짝을 때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렇게 때려도 의아한 눈을 가지고 그대로 맞으며 우리가 해준 집인데 구박받는 게 말이 되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놓으라고 해도 제발 한 번만 따라오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글쎄 남편이 외제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야, 인간아! 이건 또 무슨 돈으로 사왔어? 이거 갚으라고 나타났지? 아니야, 여보. 진짜 제발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남편은 저에게 명함 하나를 건넸는데 명함에는 대표 직함이 있었고 진짜로 남편은 사업에 성공해서 대박이 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성공하고 찾아오려고 했는데 예전처럼 중간에 망하면 제가 더 고생하니까 일부러 10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망하지 않으려고 잠도 아껴가며 잤고 저 몰래 친정엄마에게 가서 상황 설명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손주들에게 친정엄마가 줬던 용돈이 다 우리 남편 지갑에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남편도 예전 사업이 초기에 잘 나가다가 중간에 망했던 게 트라우마여서 저한테 무조건 완전히 성공한 상태로 나타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또 북받쳐서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고 남편에게 이제껏 어떻게 살았는지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내뱉으니 끝도 없이 말이 나왔고 그걸 다 들은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당신과 같이 살았던 것 고마워서 한강이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를 주려고 샀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해야겠어. 진짜 이렇게 괘씸할 수가 있나? 남편 말로는 그동안 식구들이 고생했으니 저와 남편이 살 한강 고급 아파트를 하나 사고 아들 부부 몫도 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으니 며느리가 괘씸해서 절대 주지 않겠다고 차라리 그래도 저를 종종 보러 오고 제 마음을 알아줬던 딸 부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 우리가 꼭 모실 거라고 며느리 몰래 용돈도 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게 기억나서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딸 부부를 아들네 집으로 불러 이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색도 하나 변하지 않고 저한테 친한 척을 갑자기 하더니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어머님을 챙겼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아들도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화내고 집안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돌아온 남편과 저는 아주 고급 아파트에서 집안일도 하지 않고 행복하게 남편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중이랍니다. 딸 부부와 가까이 살아서 서로 저녁도 같이 먹으며 행복하게 사니까 아들 집에 살 때가 얼마나 힘든 시절이었는지 새삼 알게 됐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저한테 연락하다 안 먹히자 손주들을 내세워서 어떻게든 저를 보러 오고 있답니다. 남편은 괘씸하다고 문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 모습이 웃겨서 두고 보는 중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내려가니 제 인생도 진짜 다사다난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은 인생은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